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삐 풀린 경제 정책 때문에 일단은 그 여진이 여러 분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달러화 약세인데요. 달러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죠. 이 달러 인덱스가 올해 들어서 4월 중순까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98이 깨졌습니다. 방금도 확인을 하고 보니까 97점 몇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11% 이상 급락을 하면서 4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배경에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라던가 그리고 뭐 혼란스러운 금리 관련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좀 많이 키웠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달러를 팔고 떠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달러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요소들이 일단 1차적으로는 관세 부과가 있죠. 네, 이제 어떤 전방위적인 상호관세 부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락가락하는 이 관세 정책이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로는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 대한 개입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파월 연준 의장한테 이제 좀 압박을 가하는 내용들, 결론을 주제로 좀 다뤘었는데 일단 그런 내용들이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지난 영상의 주제였었던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발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SNS에다가 뭐 트루스 소셜이죠. 거기다가 파월 연준 의장을 뭐 해임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으름장을 내놓기도 하면서 이런 종합적인 어떤 내용들이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에서 좀 발을 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좀 의심받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이 달러였었는데 이 달러에 대한 신뢰마저도 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책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을 떠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책의 어떤 후폭풍 때문에 글로벌 머니 무브, 그러니까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안전 자산에, 그러니까 즉 달러나 뭐 국채라던가 이런 자산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바깥으로 좀 대안을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로도 그 흐름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미국의 주식형 펀드 어떤 자금 유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4월 중순까지 보면은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약 57억 달러 정도가 순 유출됐다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3월부터 해서 유출이 좀 진행이 된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어떤 유출을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동안에는 강하게 미국 증시로 좀 몰리던 그런 자금들이 이제 이탈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이탈된 자금들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주식형 펀드 쪽에는 약 6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순유입이 됐고요. 올해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규모의 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유입이 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약 20억 달러 정도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일본 시장도 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을 떠난 어떤 돈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뭐 유럽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이런 국가들로 좀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을 팔고 유로화라던가 엔화로 이제 환전을 해가지고 유럽이나 뭐 일본 주식 이런 곳들에 좀 투자를 한 덕분에 외환 시장에서도 이런 영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엔달러 환율과 유로 달러 환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외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로화라던가 뭐 스위스 프랑 이런 그 유럽의 통화 가치들이 대부분 다 강세를 띠고 있는 흐름이고요. 일본에도 지금 자금들이 몰리면서 엔화 가치가 눈에 띄게 많이 강해졌습니다. 네, 실제로 달러당 엔화 환율이 1월 초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8엔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140엔까지 떨어진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 넘게 급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엔화가 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다른 내용들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2025년도
4월 초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우려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였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주식형 펀드 쪽으로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2등 규모로 가장 많은 규모의 사상급 자금이 좀 유입이 됐었고요. 이 영향으로 지금 이 신흥시장 펀드 전체 유입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이제 그 데이터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미국의 안전자산이 팔리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이제 큰 손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이라던가 이런 해외 중앙은행들이 이 미국채 비중을 좀 줄이고 있고요. 뭐 유럽이라던가 다른 타 국가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강달러 기조를 떠받쳐 왔던 게 글로벌 자금이었었는데 이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밖으로 이동을 하니까 당연히 달러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기결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어떤 무역 전쟁, 관세 이런 것들이 좀 확대가 되니까 이제 이번에 그 블룸버그 쪽에서 보여준 건데 필수 소비재를 공급하는 아시아 소비재 섹터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미국에서 이탈된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국가들로 흘러 들어가고 그럼 그 국가들 중에서도 어떤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갈까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하니까 특히나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아시아 소비재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랑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미 뭐 4월 초부터 아시아 소비재 섹터를 좀 추천을 하면서 이제 방어적인 포지션을 구축을 해라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뭐 정부의 어떤 재정 부양책 수혜를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중국 소비재를 공략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노동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10일 이상 이제 굉장히 긴 연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국가는 역시나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관세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만큼 내부 부양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양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은 어떤 재정 지출을 단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소비를 좀 진작시킬 수 있을 만한 뭐 영화 쿠폰을 뿌린다던가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구환신도 하나의 정책이긴 합니다만 영화 쿠폰을 뿌린다던가 뭐 소비를 좀 이제 촉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그 중국의 상무위 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또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재정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가들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정부들이 재정 정책들을 좀 부양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시아 소비재 섹터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더라라는 그런 데이터까지 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달러가 이렇게 가치가 급락하게 되면은 안전자산에서 사실 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라던가 그리고 달러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급락이 나오면은 당연히 증시에 위험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증시에는 당연히 엄청난 큰 충격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환율이랑 증시의 관계가 생각만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사례를 되돌아보면은요, 달러의 약세가 증시의 급락으로 바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거는 또 아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달러 가치랑 주식시장의 연관 관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건데 S&P 500 지수랑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상관관계 지수를 계산을 해봤대요. 근데 상관관계 지수가 평균이 마이너스 0.17% 수준에 불과했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크게 약세를 보였던 해에도 주식시장이 오히려 상승을 기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1985년도 그때 플라자 합의를 했던 그 당시에도 달러 가치가 정말 급하게 급락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동안 미국 증시가 상당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였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전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지금 트럼프가 말어라고 합의를 좀 유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달러와 약세를 이제 이끌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증시가 급락을 할까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다뤄드렸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2017년도 그때도 달러 인덱스가 10% 넘게 급락을 했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도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달러랑 뭐 S&P를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뚜렷한 어떤 패턴이 없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약세면은 뭐 미국 기업들의 어떤 수출 생산성이 좀 개선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수출 경쟁력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이익에는 긍정적일 수 있고요. 해외 자금이 뭐 신흥국이라던가 유럽 자산 이쪽들로 좀 들어가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환율은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증시는 뭐 기업의 실적 전망이라던가 금리 수준 그리고 국가별로 재정 정책들 이런 것들의 어떤 종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각국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의 어떤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 달러 약세가 미국의 경제 둔화를 만약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만회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뒤따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실제로 뭐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은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이 정부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좀 내놨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과감하게 단행을 하기도 하면서 유동성을 이렇게 공급을 해줬었죠. 그래서 2008년도 뭐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었고 2020년도 팬데믹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다퉈서 돈을 다 풀어가지고 증시를 부양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한 어떤 정부라던가 그리고 중앙은행의 대응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5월 1일에도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매달 발표가 되는데 이게 그 미국 제조업 지표인 ISM 지수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과거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ISM 제조업 지수의 평균치를 좀 내보니까 47.3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일부 반등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금리 인하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금리를 동결하는 그런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이게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관세를 좀 강하게 좀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쭉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기준선인 50 위를 상회하다가 다시 올해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달 수치가 4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5월 달에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의 4월 수치는 이 수치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관세를 반영한 결과가 나올 테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과거 금리 인하 시 평균 ISM 제조업 지수와 좀 비슷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ISM 고용 지수도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 금리 인하 시 평균이 44.7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난달, 그러니까 3월 달 수치를 확인을 해보니까 44.7이었고 과거의 평균치와 굉장히 유사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증시를 좀 이끌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달러의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온 건데 이거는 물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달러의 그 구매력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역사적으로 지금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랐던 상태였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실질 실효 환율이 이제 2002년도, 2001년도 요 수준이 가장 높은 110 정도까지 수준이었었는데 최근에 쭉 올라오면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거의 뭐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올라선 거를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달러가 그동안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될 여지가 있고 미국 경기에도 좀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신호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연준이 그토록 그동안에 망설이던 어떤 좀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실제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연준이 여러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 지금 패드워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 4, 5회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좀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위축됐던 투자 심리 자체도 좀 되살아나면서 증시를 좀 오히려 반등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정리를 하자면은 그겁니다. 지금의 달러 약
약세 국면은요, 두 가지 상반된 좀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봐요. 한쪽에서는 트럼프발 정책 리스크라는 어떤 좀 불안이 있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에 대응한 정책 변화로 새롭게 열릴 기회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속에서는 앞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한 단서까지도 좀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경제 정책들이 지금 달러화의 어떤 40년 만의 급락, 그리고 이거랑 같이 글로벌 자금 이동이라는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미국을 떠난 자금들은 결국엔 뭐 유럽이라던가 일본, 아시아, 그리고 중국, 뭐 우리나라까지도 좀 연결 지어지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달러의 위상에도 금이 가는 그런 형태죠. 근데 이런 변화는요, 당장은 좀 불확실해 보이고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요인이긴 합니다만, 다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이라고도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 자체가 반드시 증시의 추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좀 역사적인 교훈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달러 가치의 조정은 세계 경제에서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지금 자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정책의 여진으로 인해서 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역설적으로 그 여진이 앞으로 뭐 정책 전환의 신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중한 좀 자금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위험 관리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동시에 좀 변화를 주시를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좀 기회를 포착하는 네, 그런 태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한테도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